나는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그 집에서는 나만 돈에 미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나는 30해 넘게 참아왔습니다. 내 이름은 최정임 62입니다. 이 집은 남편 박성우와 내가 결혼하자마자 얻어 아이 키우고 살림 일구며 겨우겨우 지켜온 집이었어요.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휘던 시절에도 나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첫 해 우리는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남편 월급이 30만 원이던 시절이었죠. 겨울엔 방이 너무 추워서 이불을 새겹 덮고 잤습니다.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한밤중에 볼일 보러 나가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어려워도 함께였으니까요. 아들 준호를 낳고 3년 뒤 드디어 이 집을 샀습니다. 전세금에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요. 이사 오던 날 남편이 나를 안아 올리려다 허리를 삐끗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그때 웃었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그때부터 30년 매달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한 달도 빠짐없이요. 때론 식비를 아껴야 했고 때론 내 옷을 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아침이면 늘 그랬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고 부엌불을 켜면 전날 씻어 말려둔 행주 냄새가 먼저 코에 닿았어요. 쌀 씻는 소리, 가스 불 켜지는 소리, 그 소리들이 나에겐 하루를 시작하는 숨소리 같았죠. 손이 물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찬물에 쌀을 씻으면 손가락이 시렸지만 그 시린 감각이 오히려 나를 깨웠습니다. 오늘도 시작이야. 오늘도 이 집을 지켜야 해.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그날도 나는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멸치를 우려내고 물을 썰고 된장을 풀었어요. 국물이 끓어오르면서 김이 피어오를 때 저는 이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은 새벽, 나만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한윤지였어요. 윤지는 늘 그렇듯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도장 어디 두셨어요? 그 말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전날에도 윤지는 이유 없이 통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생활비 정리하다 보니까요. 혹시 헷갈리실까 봐요. 헷갈리다니요. 나는 평생 숫자로 살림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기울었을 때도 아들 학원비가 밀릴 때도 내 손에 쥔 통장 하나로 버텼어요. 집안 장부는 늘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쌀 한 포대 값이 3만 5천 원에서 3만 8천 원으로 오르면 그만큼 다른 데서 줄여야 했어요. 전기세가 평소보다 5천 원 더 나오면 어디서 새는지 확인했습니다. 보험료 납부일은 매달 15일, 통신비는 25일, 관리비는 말일. 모든 게 제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죠.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엔 조급함 같은 게 스쳤어요. 눈은 웃고 있었지만 손끝이 바빴습니다. 마치 빨리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자주 묻니?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윤지는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요즘 피곤해 보이셔서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이 집에 들어와서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나는 늘 괜찮다, 됐다, 신경 쓰지 마 이런 말만 했거든요. 아들 박준호는 그 옆에서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었습니다.
제 눈을 보지 않았어요. 남편 성우는 신문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윤지가 살림 정리 좀 도와주겠다는 건데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이 내 귀에 꽂혔습니다. 괜히라는 단어. 그날 이후 그 단어가 나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이웃이 나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정임 씨, 요즘 힘들다며? 아들 내 생활비도 안 준다면서?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간 돈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매달 15일 50만 원씩 윤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싱크대에 손을 얹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수도꼭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왜 내 말은 아무도 믿지 않을까? 그때 처음으로 나는 통장과 도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돈이 아니라 내 이름을. 하지만 그 선택이 이 집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번졌습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나는 돈을 쥐고 놓지 않는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외식하자고 해서 오랜만에 가족이 밖으로 나갔죠. 오랜만이었어요. 우리 네 식구가 함께 밥 먹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습니다. 고깃집이었는데 불판 위에서 고기가 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 목소리가 겹쳐서 귀가 어지러웠어요.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기표를 받고 20분을 기다렸죠. 그 자리에는 며느리 윤지의 친구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준호 대학 동기 부부라고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지는 처음엔 유난히 말이 없더니 술잔이 몇 번 오가자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집안이 좀 빠듯해요. 어머니가 생활비를 잘 안 주셔서요. 그 말이 공기처럼 흩어지지 않고 탁자 위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고기 한 점이 접시 위에서 미끄러졌는데 아무도 그걸 주워보지 않았습니다. 그 고기가 접시 밖으로 떨어져 탁자 위에 기름을 남겼어요. 윤지야, 무슨 소리니? 내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을 거예요. 윤지는 나를 보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그렇다고요. 요즘은 다들 부모 도움 받아서 사는데 저희는 좀 힘들어서요. 그 말은 당신은 도움 안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윤지 친구가 아이고, 그래도 같이 사시잖아요. 요즘 그것도 큰 도움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모른 척 고기를 뒤집었어요. 그 침묵이 나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그 순간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쳐다보자 시선을 피했어요. 그게 나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지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준호는 운전대만 잡고 있었어요. 나는 창밖만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지나가는데 마치 내가 하나씩 지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윤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윤지가 좀 예민해서 그래. 회사도 힘들고 요즘 집값도 그렇고 신혼인데 독립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나 봐. 그래서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도 되니? 내가 묻자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나는 통장을 꺼내 이체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날짜도 금액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윤지 앞으로 빠져나간 돈이 매달 찍혀 있었어요. 3월 15일, 50만 원 4월 15일, 50만 원 5월 15일, 50만 원 6월 15일 50만 원.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느리는 왜 저렇게 당당했을까? 왜 안 받았다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었을까? 다음 날 동네 슈퍼에 갔을 때 주인이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들네 힘들다면서요.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던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힘들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계산대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에 쥔 지폐가 바스락거렸고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우유 한 팩이랑 계란 한 판을 사러 왔는데 그게 손에서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돈을 안 줬다는 말은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전부 부정당하는 말이구나. 30년 동안 이 집을 지키고 아이들 키우고 대출금 갚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한마디 말로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내 입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며느리 윤지가 있다는 걸 나는 아주 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 서 있어도 누군가 뒤에서 다가올 것 같은 기척이 사라졌어요. 예전엔 준호가 엄마 물 좀 하고 부르곤 했는데 이젠 냉장고에서 직접 꺼내 마셨습니다. 성우는 신문을 거실에서 보다가도 제가 부엌에 오면 자리를 옮겼어요. 대신 문 닫히는 소리만 늘어났습니다. 윤지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인사를 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 인사는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형식만 남은 말처럼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해요. 그 말 뒤에는 더 할 말은 없어요라는 공기가 따라붙어 있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리면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평화가 아니라 고립처럼 느껴졌어요. 아들 준호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퇴근하면 먼저 부엌으로 와 엄마 뭐 도와줄까? 묻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방으로 곧장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나를 집안에서 밀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남편 성우는 더 조용해졌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신문만 넘겼고 내가 말을 걸면 이런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건드리지 말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며느리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나에게 기다리라는 명령처럼 느껴졌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면서요. 어느 날 밤 나는 혼자 손주 서연이의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작은 양말을 맞춰 접는데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분홍색 양말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였죠. 이 아이가 커서 우리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지 떠올리면 무슨 얼굴이 먼저 떠오를까 그 생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돈 안 주는 할머니로 기억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말을 줄였습니다. 설명하지 않았고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지켜봤어요. 윤지가 전화를 할 때면 방 문을 닫고 나가 통화하는 걸, 베란다로 나가서 목소리를 낮춰 말하는 걸, 내 통장이 있는 서랍을 아무렇지 않게 여는 손짓을, 그리고 어느 날 서랍 속에서 도장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장은 내 이름이 찍히는 마지막 증거였기 때문이에요. 최정임. 그 세 글자가 새겨진 도장. 30년 넘게 이 집의 모든 서류에 찍어온 도장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창밖만 바라보는데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유난히 낯설어 보였어요. 나는 지금 이 집에서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아무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처음으로 분노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통장 정리를 다시 하고 도장 분실 신고를 했어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분실하셨어요? 아니면 도난당하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한테 도난당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분실했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새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쉽게 손댈 수 없게. 서랍이 아니라 내가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라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세우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준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남편 성우는 잠자코 밥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모른 척 넘어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조만간 누군가는 이 침묵의 값을 치르게 될 거라는 것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 정말 혼자가 되어버려요. 나는 그 집에서 숨쉬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뜻밖의 곳에서 내 손을 붙잡는 손이 나타났어요. 손주 서연이었습니다. 그날은 내가 혼자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괜히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어 동네 내과에 들렀습니다. 혈압을 재고 간단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요. 푹 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약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에 들어오니 서연이가 거실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아직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 아이 목소리는 아무 계산도 판단도 없어서 오히려 가슴을 찔렀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아파? 아니, 안 아파. 그냥 검사 받았어. 그 말에 서연이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손 차가워. 엄마가 그러는데 손 차가우면 안 좋대.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 집에서 내 상태를 묻는 사람은 이 아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는 내 방에 들어와 내 옆에 누웠습니다. 윤지는 말리지 않았어요. 말릴 관심조차 없다는 표정이었죠.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지만 서연이 때문에 망설여졌어요. 이 아이를 두고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다음 날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어요. 오래된 친구 정미였습니다. 젊을 때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 내가 결혼하고 아이 낳느라 연락을 끊었던 사람. 2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동네에서 너 봤다. 얼굴이 왜 그렇게 말랐냐? 정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국밥집으로 나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국을 앞에 놓고 이 말만 했어요. 밥부터 먹자. 사람은 밥부터 먹어야 말을 하지. 나는 그 말에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국에 떨어질까봐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어요. 정미는 아무 말 없이 자기 국을 먹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미에게 나는 처음으로 아무 포장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도장이 사라진 이야기, 윤지의 눈빛, 아들의 침묵, 남편의 무관심까지. 정미는 조용히 듣다가 갑자기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너 예전에 나한테 보증 서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남편 성우 몰래 윤지 가게 일 때문에 내가 도와줬던 일이었어요. 그때 내가 직접 써준 각서야. 혹시 몰라서 내가 갖고 있었어. 그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사라진 도장, 은행 이야기, 윤지의 다급한 전화들, 생활비를 안 준다는 소문.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희망과 동시에 더 큰 폭풍이 올 거라는 예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누군가는 넘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정미가 내민 수첩을 들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는 분명 내 것이었어요. 급하게 썼던 탓에 획이 삐뚤었고 끝맺음이 흐렸습니다. 3년 전 그때가 떠올랐어요. 윤지가 카페를 열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윤지가 카페 하고 싶대. 근데 자금이 좀 모자라. 은행 대출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대. 아빠한테 말해. 아빠는 반대할 것 같아서. 엄마, 윤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이번만 도와줘. 그때 나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아들 부탁이었으니까요. 남편 몰래 보증을 섰습니다. 2천만 원. 큰 돈이었지만 며느리가 잘 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각서에는 윤지 가게 자금 문제로 내가 책임지겠다는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성우는 모르는 거지?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땐 남편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게 내 잘못의 시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윤지가 갑자기 다급해졌던 시기, 도장을 잠깐만 쓰겠다고 했던 말, 은행 창구에서 내 이름이 너무 익숙하게 불리던 순간들. 1년 전쯤이었어요. 윤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행 서류 좀 봐주실래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무슨 서류? 카페 대출 연장하는 건데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그때 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게 무슨 서류인지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윤지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으니까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윤지의 등을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윤지야, 가게 처음 시작할 때 대출은 어떻게 된 거니? 윤지는 잠깐 손을 멈췄어요. 그 정적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 지금 해야 해요? 그 말투에는 미안함보다 귀찮음이 더 섞여 있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게 있더라. 은행에서 연락 왔어. 그제야 윤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웃으면 안 되는 자리에서 사람이 웃을 때 그게 얼마나 서늘한지 그날 알았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도 알고 계셨잖아요. 도장 찍어주셨잖아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는 잠깐 도와준 줄 알았다. 연장한다고 했잖아. 잠깐이었어요. 근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서 카페가 생각보다 안 됐어요. 손님이 없었어요. 윤지는 끝까지 자기 얘기만 했습니다. 가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무정했는지, 그리고 왜 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당연했는지까지.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걸, 그냥 돈 나오는 기계로 봤다는 걸. 그때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윤지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바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 저 좀 피곤해서 들어갈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성우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도장, 대출, 각서까지. 정미가 보관하고 있던 각서도 보여줬습니다. 성우의 얼굴에서 분노보다 먼저 당혹감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도망치는 눈빛이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했어? 그 질문이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말해도 당신은 막지 않았을 거잖아. 준호 부탁이라면 당신도 도와줬을 거잖아. 그 말에 성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지난 수십 년의 대답 같았습니다. 늘 그랬어요. 아들 편만 들었죠.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흩어졌어요. 집은 그대로였지만 이미 한 번 무너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집의 갈등은 참거나 덮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숨겨졌던 진실이 모두의 발밑을 흔들기 시작했고, 다음엔 누군가 반드시 무너질 차례라는 것도요. 나는 그 밤 처음으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뒤에도 집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건 평화가 아니라 각자 살겠다는 신호라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았어요. 성우는 말을 줄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퇴근이 늦어졌어요. 핑계는 늘 회사 일이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이미 마음은 밖에 나가 있는 사람처럼 텅 비어 보였어요. 윤지는 더 당당해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억울하다는 말을 먼저 했어요. 어머니도 결국 가족 위해서 한 거잖아요. 준호 오빠 부탁이었잖아요.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 억울해요. 그 말이 내 숨을 막았어요. 가족이라는 말로 사람을 이렇게 쉽게 몰아붙일 수 있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냉정했습니다. 최정임 고객님, 보증하신 대출권이 3개월 연체 상태입니다. 연체 이자까지 합쳐서 현재 2,300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보증인이신 고객님께 연락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식탁에 앉아 손을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이들 밥을 해먹이고 이 집을 닦고 사람들 인생을 떠받쳤는데 이제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 허망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성우에게 처음으로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성우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뭘 그만해? 이 집에서 내가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거. 성우는 한참을 있다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윤지 카페가 잘 되면 갚을 거야. 그 말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참는 게 내 역할이었고 그 덕에 모두가 편해졌다는 걸 나는 너무 오래 믿어왔어요. 며칠 후 윤지는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어머니가 책임지는 게 맞죠? 어차피 명의도 어머니잖아요. 보증도 어머니가 섰잖아요. 그 순간 나는 사람이 아니라 서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내 방으로 왔어요. 아이 손에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안에는 아이 용돈을 모은 몇 장의 지폐가 들어 있었어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금액은 작았지만 그 무게는 내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걸 왜? 엄마가 그러는데 돈 때문에 할머니가 많이 힘들대.
이거 드리면 조금 나아질까 해서. 아이의 말은 꾸밈이 없어서 더 잔인했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음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깨우지 않게 베개를 눌러안고 30년 넘게 참아온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이 집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가장 쉽게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제 남은 건 화해가 아니라 결단이라는 걸. 다음 선택은 누군가를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걸. 폭발은 소리 없이 시작됐습니다. 윤지가 먼저 말을 꺼낸 건 식탁 위에 은행 서류가 올라온 날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정리하셔야죠. 보증인이시잖아요. 그 말투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결정 통보에 가까웠어요. 나는 서류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종이 위에 적힌 숫자보다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얼굴이 더 아팠기 때문이에요. 윤지야. 내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언제 한번 내 얘기부터 한 적 있니? 내가 힘들다고, 내가 무섭다고, 내가 속상하다고 말한 적 있니? 윤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일단 해결부터 하자.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끌어올랐어요.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이럴 때야. 내가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때야.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나는 평생 말 못하고 죽을 거야.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윤지 가게가 처음 문 열던 날 월세가 밀렸다는 전화를 받았던 새벽, 성우 몰래 은행을 다니던 시간들, 도장을 찍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내렸던 눈물까지. 나는 너희를 살리느라 내 이름을 내줬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키느라 내 인생을 내줬어. 그제야 윤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처음으로 상황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린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원하신 거잖아요. 준호 오빠가 부탁했잖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원한 게 아니라 버린 거야. 나 자신을. 너희가 편하게 살라고. 성우가 처음으로 내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 묻더군요. 당신 그렇게 힘들었어? 왜 말을 안 했어? 그 질문이 왜 그렇게 잔인했는지 아마 평생 모를 거예요. 말해도 소용없었잖아. 늘 참으라고만 했잖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고만 했잖아. 나는 마지막 말을 서연이를 보며 했습니다. 아이 손에 내 손이 닿아 있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참은 게 아니야. 다만 사람으로 남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로, 할머니로 남고 싶었어.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넘어서 모두가 자기 얼굴을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윤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게 처음으로 책임을 느낀 얼굴이었습니다. 성우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은 사과가 아니라 늦은 깨달음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그날 결론을 내렸어요. 이 집에 남을지 떠날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으로 내 삶을 내 말로 설명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이 집의 모든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확 달라졌다기보다는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게 바뀌었어요. 윤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침에 부엌을 지날 때 나를 피하듯 지나갔고 가끔은 괜히 냉장고 문을 오래 열어두었어요. 미안함이란 감정이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라 서성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우는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괜히 TV를 켜두고 나와 같은 공간에 있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건 회복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윤지는 처음으로 내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책임질게요. 카페 정리하고 대출도 제가 갚을게요. 윤지 손에는 은행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대출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서였습니다. 나는 그걸 받지 않았어요. 대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건 서류가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는 거야. 내 빚은 내가 갚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 윤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는 사과이기도 했고 패배이기도 했어요. 나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작은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이사 가방은 아니었어요. 그저 내 물건 몇 개를 담을 가방이었습니다. 정미가 말했죠. 너 이제 내가 어디서 살지 정해도 된다. 이 집에 남든 나가든 내가 정해. 그 말이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게 했어요. 평생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늘 누군가의 결정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정하고 아들이 정하고 며느리 눈치를 보고 서연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자주 와. 안 오면 내가 찾아갈게. 그 말 속에는 떠나도 된다는 허락과 그래도 잊지는 말아달라는 부탁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나는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부엌을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내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설거지하던 싱크대, 국 끓이던 냄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내 시간들. 30년. 이 부엌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후회는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문을 닫고 나왔지만 후련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건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컸으니까요. 62. 새로운 집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같았어요. 그래도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나는 이제야 인정받았습니다.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엄마나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최정임. 그 이름으로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그 선택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요구하는 순간 경계해야 합니다. 생활비 안 줬다는 말이 밖에서 들린다면 이미 당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즉시 확인하세요.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마세요. 아들 부탁이라도 며느리 부탁이라도 배우자 몰래 하는 보증은 절대 금물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참는 건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키우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책임자로 만들려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가장 약한 손이 당신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손주의 손, 친구의 손, 그 손을 놓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예순이 넘어도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